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노동법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노동 판결들은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우선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사용자가 처벌받은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관리자들이 어떤 업무상의 주의를 줄 때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흥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회사의 직원들이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지 않다는 그러한 판례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당해고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그러한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연합뉴스하고 대구 MBC에서 보도를 했는데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 법인에서 근로자들 17명을 해고를 한 것이죠. 이유는 경영이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이런 단계에서 17명의 조합원들을 해고를 했습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내용은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경영자가 어떤 근로조건을 바꾸려고 단체 협약을 바꾸려고 했을 때 그 노조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이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경영이 어려워져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결국 그 단체 협약을 바꾸지 못한 데 대한 그 변경에 대해서 반대한 조합원들을 골라서 정리해고라는 이유로 이들을 이제 해고했다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회사가 그 정리해고를 한 지 몇 달 뒤에는 뭐 폐업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 뭐 부당해고라고 해서 이제 복직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번에 그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이제 내려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사건을 굳이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가 하면 우리 언론의 이제 기자님들이 이런 부당해고에 대해서 이제 법적 개념을 정확하게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제목 자체가 이제 이상하게 뽑힌 거죠. 여기 연합뉴스에서 제목을 뽑은 것은 노조원들 부당해고 혐의 복지법인 대표 집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면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해서 집행유예 즉 처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MBC 대구 MBC 방송에서 그 기사의 내용을 뽑은 것도 같은 제목입니다. 노조원들 부당해고 복지법인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럼 이게 뭐 부당해고했으니까 처벌받은 건 맞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 이건 대단한 오해죠. 우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당해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나오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했을 때 그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즉 부당해고를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해고했을 때 처벌하는 경우는요, 그 23조 2항 해고 금지 기간, 해고 제한 기간,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에 있다든가 또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휴가 중에 있는 이런 경우에 해고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죠.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거나 또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독기관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 이런 이유로 보복적인 그러한 해고를 했을 때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나오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2007년부터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기사처럼 제목을 부당해고에 대해서 집유 또는 뭐 징역 뭐 이런 식의 내용을 갖게 되면 언론 볼 때 모르는 사람들은 부당해고 했기 때문에 처벌받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좀 오해 없게 제목을 좀 잘 뽑아 주시면은 우리 언론들이 좀 제대로 된 어떤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당해고가 처벌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리해고를 빙자해서 단체 협약을 개정하는데 반대했던 조합원들 17명을 그 사람들을 딱 뽑아가지고 해고를 먼저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해고의 대상을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
조합원들에 대한, 특히 경영자의 경영 의사 방침에 맞지 않는 그런 조합원들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당 해고가 아니고 그 불이익 노조 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이익 처분을 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당 노동 행위의 불이익 처분의 한 유형으로서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는 이것이 이번 죄의 중요한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당 노동 행위는 당연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으니까 이 경영자에 대해서 부당 노동 행위로서 조합원들만 골라가지고, 특히 자기를 반대하던 조합원들만 골라가지고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제목은 부당해고로 뽑으시면 안 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렇게 해야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만, 우리 기자님들 이 노동기사 쓰실 때 어떤 노동법 위반에 관한 문제를 들 때 그 구성요건,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이런 점들을 좀 엄밀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부당해고, 단순한 부당해고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복성 부당해고나 해고 금지 기간 중에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로서 이 해고의 유형으로의 불이익 처분을 준 경우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활발하게 활동하는 B씨라는 근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현장 관리자인 A씨가 이 B씨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노조 설립하려면 좀 모범적인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줬겠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B씨가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내가 노조 하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나한테 트집을 잡고 나를 괴롭힌다라고 해가지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입니다. 사측에서 조사해 보니까 뭐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랬더니 B 씨는 다시 인천지방 노동청에, 북부지청에 그 진정서를 제출해서 자기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하면서 이 적응장애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 북부지청에서는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고, 그래서 시정하라고 이제 권고가 내려왔고요. 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것을 업무상 재해로 봐가지고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회사는 이렇게 되니까 이 A씨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경고 처분으로서의 징계를 내리고 그 다음에 B씨하고는 근무 공간을 분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A씨는 억울하죠. 자기가 현장 관리자로서 필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가지고 경고 처분이란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근무에 좀 불편함이 있는 이런 공간 분리 처분을 받게 되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러한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부당 경고 처분, 또 부당 징계, 그리고 부당 공간 분리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구제 신청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기각합니다.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그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이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 날 우리 서울행정법원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위원회의 판정과는 다르게 이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을 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A씨의 발언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해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B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 등으로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므로 A씨가 현장 관리자로서 근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A씨가 한 차례 그런 발언, 노동조합 하려면 좀 모범적으로 행동해라 라고 이렇게 단 한 차례 발언한 것은 어떤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현장 관리자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주의 사항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하지만 뭐든지 상사가 뭐라고 얘기만 하기만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다. 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그 법적인 요건 이것을 좀 잘 이해하시고 정당한 어떤 업무상의 주의라든가 업무상의 지시 이런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점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제가 항상 소개해주는 캐치프레이즈는 뭡니까? 오늘은 피해자, 내일은 가해자.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서로가 이 점을 잘 이해해서 그 법리를 잘 이해해서 서로가 신뢰하는 그러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떤 좀 더 세부적인 또 새로운 어떤 사례들을 보여주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이 문제는 앞으로 판례가 쌓여가면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점은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판결인데요. 지난 26일 날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오늘까지 제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 판결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가 또 부지런히 취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사를 써주셨네요. 그래서 지난 26일 날 대법원이 이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와 관련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나 없나를 판결했는데 1차 하청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근로자 파견이 있다. 즉 현대차가 직접적인 노무 지휘를 했다라고 보는 판결이었지만 2차 협력업체, 2차 하청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그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노무 지휘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지난 10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한번 나왔는데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현대차 원청의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직접적인 노무 지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업무와 관련된 이런 서류라든가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있지만 이거는 일상적인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노무 지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1차 하청업체나 그 2차 하청업체 사이에서 그 하청업체 자체가 협력업체 자체가 어떤 제대로 된 그 사용자로서의 어떤 그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요 문제를 먼저 좀 판단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노무지를 하는 현장에서 가본다면 2차 협력업체로 이제 내려가 버리면 원청에서도 사실은 노무지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무지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1차 하청에서 2차 하청 그 사이에서의 노무지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지 원청, 현대차와 2차 하청 사이에서의 노무지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노무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원청들이 이 부분에 아주 조심을 하고 가능한 한 2차 하청 이런 데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주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 여기 근로자들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을 크게 내고는 있습니다만 뭐 법리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어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대법원은 하나의 어떤 기조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하청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는 쉽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로 직접적인 원청의 노무지휘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2차 협력업체로 내려가 버리면 원청이 직접 노무지휘를 하는 것은 그것은 쉽지가 않다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번 이런 판결들 2차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원청 현대차하고의 근로자 파견 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기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협력업체와 관련된 근로자 파견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점, 부당해고 문제, 사실은 부당노동행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 문제,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그리고 2차 협력업체의 근로자 파견 관련 문제,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특히 제가 강조해 드린 것은 우리 기자님들이 취재에 참 수고들 많이 하시지만 좀 더 법적으로 정밀한 정확한 그러한 표현들로 표제를 뽑아주심으로써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동법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